여러분, 혹시 일본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시죠? 엔화 싸서 좋았잖아요.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 이런 말도 돌았고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일본 여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오사카 가서 타코야키 먹고, 도쿄 가서 쇼핑하고, 교토 가서 신사 구경하고. 다 엔화가 싸니까 가능했던 거잖아요. 근데요, 이제 그 시대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일본 중앙은행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거든요. 30년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일본은 금리가 거의 0%였는데 드디어 그 벽을 깬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냐면요. 1995년 이후로 일본 금리가 0.5%를 넘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무려 30년 동안요. 한 세대가 지나도록 금리가 거의 없는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일본 금리 하나가 움직이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흔들립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작년 여름에 일본이 금리 0.25%로 살짝 올렸을 뿐인데 하루 만에 코스피가 8.77% 폭락했어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폭락이었어요. 코스닥은 11.30%나 빠졌고요. 그날 주식하시는 분들 핸드폰 보면서 멘붕 오셨을 거예요. 진짜 난리였죠. 일본이 금리를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무서운 메커니즘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일본이 왜 30년간 금리를 안 올렸는지, 지금 갑자기 왜 올리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주식이랑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중간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무서운 얘기도 나오니까 끝까지 보셔야 해요. 이런 경제 이슈 앞으로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 일본이 그동안 금리를 이렇게 낮게 유지했냐는 건데요. 이걸 알려면 1980년대 후반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일본이요, 미쳤거든요. 진짜로. 거품 경제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이랑 주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당시 일본 경제가 얼마나 잘 나갔냐면요. 일본 GDP가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했어요. 지금은 5%도 안 되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소니, 도요타, 혼다 같은 브랜드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21세기는 일본의 세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진지하게 나올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도쿄 한복판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쌌습니다. 진짜예요. 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일본 항공부지 가격이 캘리포니아주 전체 부동산 가격보다 높았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뉴욕의 록펠러 센터, 할리우드 영화사들을 싹쓸이로 사들였어요. 소니가 콜롬비아 픽처스를 인수하고 미쓰비시가 록펠러 센터를 사버렸죠. 미국 사람들이 일본이 미국을 사들이고 있다 며 공포에 떨었어요.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주가도 미친 듯이 올랐어요. 니케이 지수가 1989년 12월 29일에 38,957포인트를 찍었는데 이게 역대 최고치였어요. 이 기록이 깨지는데 무려 34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거품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잖아요. 1990년대 초반 이 거품이 확 꺼졌습니다. 일본은행이 과열된 경기를 식히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방아쇠가 됐어요.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땅값이 반토막 났어요. 어떤 지역은 땅값이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기업들이 줄줄이 빚더미에 앉았고 은행들도 부실 채권에 허덕였어요.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니까 은행들이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대출해준 돈이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새로운 대출을 안 해줬어요. 돈이 안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안 끝났어요. 1997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고 2000년에는 닷컴 버블이 꺼졌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일본 경제는 회복할 틈이 없었어요. 10년이 20년이 됐고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991년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의 11배였는데 지금은 2.7배밖에 안 돼요. 1인당 GDP는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고요.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4위로 밀려났어요. 독일에도 추월당한 거예요. 정말 잃어버린 30년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경기를 살리려면 사람들이 돈을 써야 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불안해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는 거 봤고 주가 폭락하는 거 봤으니까 돈 모아야지.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라는 심리가 퍼진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디플레이션 마인드라고 해요. 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안 사도 나중에 더 싸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소비를 미루는 거예요.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고 기업이 직원을 자르고 실업자가 늘고 소비가 더 줄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어떻게 했냐면 금리를 계속 내린 거예요. 금리가 낮으면 뭐가 좋냐고요? 첫째, 대출이자가 싸지니까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해요. 공장도 짓고 사람도 뽑고요. 둘째, 예금이자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저축하기보다 소비를 해요. 셋째, 금리가 낮으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물건이 해외에서 저렴해지니까 수출이 늘어나요. 일본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게 중요했어요. 토요타, 소니,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일본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1995년에 일본 금리가 0.5%까지 내려갔어요. 근데도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1999년에는 아예 제로 금리 0%로 내렸어요.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선진국 중에 금리가 0%인 나라는 일본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됐어요. 2000년대 들어서 잠깐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곤두박질 쳤어요. 일본은 정말 운이 없었어요. 회복할 때마다 외부 충격이 왔으니까요.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까지 터졌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요.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 아베 신조가 총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들고 나왔죠. 핵심이 뭐냐면요. 세 개의 화살이에요. 첫 번째 화살은 대담한 금융정책. 돈을 왕창 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은 신속한 재정정책. 정부가 직접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화살은 성장 전략.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특히 첫 번째 화살이 중요했어요.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이걸 양적 완화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나옵니다. 2016년 1월, 일본은 아예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버렸어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금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정확히 말하면 일반 국민이 보관료를 내는 건 아니고 은행들이 일본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이 일본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 기업이나 개인한테 대출을 해주겠죠. 은행에 돈 넣어두지 말고 차라리 빌려줘서 경제 돌려 라는 메시지인 거죠. 전 세계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유럽 일부랑 일본 정도였죠. 그만큼 일본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요. 무려 17년간 지속됐습니다. 정확히는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요. 그러다가 작년 3월에 드디어 종료된 거예요. 일본은행이 잃어버린 30년 탈출 선언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0.1%로 올렸거든요. 17년 만에 금리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작년 7월에 0.25%로 올렸고 올해 1월에 0.5%로 올렸고
이번에 0.75%까지 온 거예요. 차곡차곡 계단 오르듯이 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일본이 금리를 0.75%까지 올린 이유가 뭘까요? 일본은행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물가가 꾸준히 2%대로 오르고 있어. 경제가 정상화됐으니까 금리도 정상화해야지. 일본은행의 목표 물가 상승률이 2%거든요. 그동안은 물가가 안 올랐어요.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게 디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근데 최근 3년간 물가가 꾸준히 올랐어요. 2023년 1월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까지 갔어요. 일본에서 4%대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3%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도 올랐어요. 일본에는 춘투라는 게 있어요. 봄에 노조랑 기업이 임금 협상하는 건데요. 2023년 춘투에서 임금 인상률이 3.6%였어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죠. 2024년에는 5%를 넘겼어요. 기업들이 드디어 월급을 올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일본이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업들이 인력 확보하려고 월급을 올리는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니까 드디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 고 일본은행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도 정상화하겠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바로 엔저 때문이에요.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거든요. 숫자로 볼게요. 2021년에는 한 달러에 110엔 정도였어요. 2022년에는 150엔을 돌파했어요. 2024년 7월에는 160엔을 넘어섰어요. 3년 만에 엔화 가치가 거의 40% 떨어진 거예요. 역사적인 엔저였어요. 37년 만에 가장 약한 엔화였거든요. 한 달러에 160엔이면 1985년 플라자합의 이전 수준이에요. 그때가 미국이 엔화 너무 약하다, 좀 올려 라고 압박해서 강제로 엔화를 올렸던 때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엔화가 약하면 수출 기업은 좋죠. 도요타가 미국에서 차 팔면 달러로 받잖아요. 그 달러를 엔화로 바꾸면 더 많은 엔화가 되니까 이익이 늘어나요. 실제로 도요타 같은 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요? 외국에서 물건 사올 때 더 많은 엔화를 내야 해요. 일본은 자원이 없어서 석유, 가스, 식량을 대부분 수입하거든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모든 물건 값이 덩달아 올라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식료품 가격이 다 올랐어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일본은 원전 가동을 줄인 상태라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석유랑 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전기요금이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서민들 삶이 팍팍해진 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니까요. 이걸 실질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명목임금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일본의 실질임금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2년 동안 연속 마이너스였어요. 월급이 올라도 물가가 더 많이 오르니까 실제로는 손해인 거죠. 국민들 불만이 커졌어요. 아베노믹스가 뭐야? 우리만 손해보잖아. 라는 여론이 퍼졌죠. 아베노믹스가 수출 대기업한테는 좋았는데 일반 서민한테는 물가만 올린 꼴이 된 거예요. 결국 일본은행이 엔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의 매력이 높아지니까 엔화 가치도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금리가 높으면 그 나라 통화로 예금하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엔화를 사려고 하고 엔화 수요가 늘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여러 위원이 엔저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인정 안 했지만 사실상 엔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는 걸 암시한 거죠. 자, 여기서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요. 이름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핵심은 금리 차이예요.
금리가 낮은 곳에서 싸게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에서 비싸게 굴리면 그 차이만큼 공짜로 먹는 거죠. 일본 금리가 거의 0%잖아요. 심지어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고요. 반면에 미국 금리는 어땠냐면요. 2022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어요.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2023년에는 5.5%까지 갔어요. 일본 0%, 미국 5.5%. 금리 차이가 5.5%포인트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본에서 이자 거의 없이 엔화를 빌려요. 연 0.1%만 내면 되니까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달러로 바꿔서 미국 국채를 사요. 미국 국채가 5% 이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5% 수익을 얻고 일본에는 0.1%만 갚으면 되니까 4.9%를 공짜로 먹는 거예요. 물론 환전 수수료나 다른 비용이 있지만 그래도 남는 장사예요. 이게 엔 캐리 트레이드예요. 근데 이게 국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도 사요. 금리 차이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으로도 먹으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레버리지라는 게 붙어요.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본인 돈 대비 몇 배씩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억 가지고 있는데 400억을 빌려서 500억을 투자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수익도 5배지만 손실도 5배예요. 엄청 위험한 거죠. 이엔 캐리 트레이드 돈이 전 세계에 얼마나 풀려 있냐면요. 정확한 규모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이게 공식 통계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추정한 바로는 약 3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이 넘습니다. 일본 GDP보다 많아요. 물론 이 중에 얼마가 진짜 캐리 트레이드인지는 논란이 있어요. 일본인들이 해외에 투자한 돈 전체를 포함한 거라서요. 근데 핵심은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한 글로벌 자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째, 엔화로 빌린 돈의 이자 부담이 커져요. 0%였던 이자가 0.25%, 0.5%, 0.75%로 오르면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죠. 둘째, 금리가 오르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요. 나중에 갚을 때 더 비싼 엔화로 갚아야 하니까 환차손이 생겨요. 예를 들어 한 달러 160엔일 때 엔화를 빌렸는데 갚을 때 한 달러 150엔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같은 달러로 더 적은 엔화밖에 못 바꾸니까 추가로 엔화를 마련해야 해요. 손해인 거죠. 셋째,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금리 차이가 줄어들어요. 원래 5.5%였던 미국 금리가 4%로 내려가고 일본 금리가 0.75%로 올라가면 금리 차이가 5.5%에서 3.25%로 줄어드는 거예요.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이 반토막 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이러다 손해보겠다. 빨리 청산하자. 라고 생각해요. 미국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만들고 그 달러를 엔화로 바꿔서 일본의 빚을 갚는 거예요. 이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해요. 문제는 이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엔화 수요가 폭발하면서 엔화가 급등하고 그러면 더 많은 청산이 일어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폭락시키는 메커니즘이에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작년 여름에 2024년 7월 31일 일본은행이 금리를 0.1%에서 0.25%로 올렸어요. 겨우 0.15%포인트 올린 건데요. 근데 이게 기습이었어요. 시장은 설마 올리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행이 그동안 워낙 비둘기파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성향이었으니까요. 우에다 총재가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올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회의 전까지 별다른 힌트 없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터졌어요. 8월 2일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실업률이 4.3%로 올라갔는데
이게 샴의 법칙이라는 걸 발동시켰어요. 샴의 법칙이 뭐냐면 실업률 3개월 이동평균이 최근 12개월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는 경험칙이에요. 1970년대 이후 이 법칙이 발동할 때마다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퍼졌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일본 금리는 오르고 미국 금리는 내릴 것 같으니까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한꺼번에 벌어졌어요. 금요일 8월 2일부터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주말 동안 불안감이 증폭됐고요. 그리고 월요일 8월 5일이 됐습니다. 역사에 남을 검은 월요일이 됐어요. 그날 코스피가 하루 만에 8.77% 폭락했어요. 2441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이었고 역대 6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너무 급락하면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건데요. 2020년 코로나 때 이후로 4년 만이었어요. 코스닥은요? 11.30%나 빠졌어요. 코스닥은 서킷 브레이커도 2번 발동됐어요. 1단계, 2단계 연속으로요. 개별 종목들은 더 심했어요.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1520%씩 빠졌어요. 하루 만에요. 개인 투자자들 패닉이 엄청났어요. SNS에 인생 망했다. 비투 어떻게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진짜 지옥이었죠. 일본 니케이 지수는요? 12.4% 폭락. 일본 역사상 최대 낙폭이었어요. 1987년 블랙먼데이 때보다 더 많이 빠진 거예요. 미국 S&P 500도 3% 넘게 빠졌고 나스닥은 3.4% 하락했어요. 전 세계가 동시에 무너진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이 특히 더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올해 초부터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정부가 한국 주식이 저평가됐으니까 가치를 올리겠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기대를 갖고 투자한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인 자금 중 상당수가 엔 캐리 자금이었던 거예요. 엔화 빌려서 한국 주식 산 거죠. 그게 한꺼번에 빠지니까 충격이 더 컸던 거예요. 교보증권 분석에 따르면 연초 이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엔 캐리 자금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다행히 폭락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반등이 시작됐거든요. 일본은행 부총재가 시장이 불안할 때는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진화 발언을 했고 미국 경제 지표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가라앉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주가가 대부분 회복됐죠. 근데 그 하루 동안 손절한 사람들, 비투하다가 반대매매 당한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됐겠죠. 그날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0.75%로 또 올렸는데 또 폭락하는 거 아니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난 8월 악몽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많아요. 왜 그런지 하나씩 볼게요. 첫째, 작년에는 기습 인상이었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일본은행이 갑자기 올린다 해버리니까 시장이 대비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우에다 총재가 12월 1일에 미리 예고했어요.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이게 일본은행 언어로는 올릴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12월 금리 인상을 90% 이상 확률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선반영이라고 하죠. 주가가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발표 때 충격이 작은 거예요. 둘째, 엔화 상황이 달라요. 작년 8월에는 엔화가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됐을 때였어요. 160엔을 넘어가서 37년 만에 최저치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나오니까 엔화가 급격하게 강해졌어요. 160엔에서 141엔까지 일주일 만에 12%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엔 캐리 청산 압력이 엄청났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요? 금리 인상 발표 후에도 엔달러 환율이 15만 5,157엔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살짝 약세예요. 왜냐면 시장이 금리를 올려도 엔저가 쉽게 안 끝날 거야라고 보고 있거든요. 엔화가 급등하지 않으니까 캐리 청산 압력도 크지 않은 거예요. 셋째, 글로벌 증시 상황이 달라요. 작년 8월에는 주가가 고점 근처였어요. AI 붐으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직후였거든요. 고점에서 악재가 터지면 낙폭이 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미 조정이 좀 있었어요. AI 거품 우려, 트럼프 관세 우려 등으로 12월 중순에 한번 빠졌거든요. 이미 좀 내려온 상태에서 악재가 나오면 충격이 덜해요. 실제로 금리 인상 발표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코스피는 오히려 올랐어요. 12월 20일에 1.9% 상승해서 3,995포인트로 마감했어요.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랑 겹치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순매수했거든요. 물론 하루 움직임으로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즉각적인 폭락은 없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작년 같은 핵폭탄급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리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엔화가 다시 강해지는 걸까요? 엔저 시대가 끝나는 걸까요? 일본 여행 비싸지는 걸까요? 사실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아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이에요. 이분이 올해 10월에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됐는데요. 경제정책으로 사나이노믹스를 내세우고 있어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냐면요. 돈을 왕창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카이치 내각이 12월 16일에 통과시킨 추경 예산이요. 무려 18조 3천억 엔. 우리 돈으로 174조 원이에요. 코로나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31%나 늘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하냐면요. 지자체 교부금, 전기가스 요금 지원, 어린이 수당 쌀 상품권 지급 등이에요.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은행 방향이랑 정반대예요.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돈 수도꼭지를 조이려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는 거예요. 서로 엇박자인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원래 아베노믹스 지지자예요. 저금리 엔저를 선호하는 쪽이에요. 총재 선거 때도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취임하고 나서는 일본은행 금리 인상을 묵시적으로 용인했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국민 불만이 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속으로는 저금리를 원하니까 재정으로 돈을 푸는 거예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줄다리기 하는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일본 정부 빚 문제예요. 일본 국가부채가 GDP 대비 270%가 넘어요. 선진국 중 압도적 1위예요. 미국이 120%, 한국이 50% 정도인데 일본은 270%예요. 이렇게 돈을 계속 풀면서 국채를 발행하니까 시장에서 일본 진짜 이 빚 다 갚을 수 있어? 라는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2%에 근접했는데 이게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30년물은 2%를 넘어섰고요.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 나라 채권을 사려면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꼽혀온 엔화인데 과도한 빚으로 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엔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금리를 올려도 엔화가 안 오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금리 0.75%로 올렸는데도 엔화가 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약해졌잖아요. 시장이 금리 올려봤자 일본 재정이 불안하니까 엔화 매력이 없어라고 판단한 거예요. 세 번째 이유, 미국 금리가 아직 높아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긴 한데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요.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 있어서 연준이 금리를 빨리 못 내릴 수도 있거든요. 미국 금리가 4%대를 유지하고 일본 금리가 0.75%면 금리 차이가 아직 3%포인트 넘게 있어요. 엔 캐리 트레이드 매력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저가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환율 측면이에요. 일본 금리가 오르면 엔화가 강해지고 엔화가 강해지면 원화도 같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엔화랑 원화가 동조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둘 다 아시아 통하고 글로벌 위험 선호도에 비슷하게 반응해요. 위험할 때 같이 약해지고 안전할 때 같이 강해지고요. 그래서 엔화가 강해지면 원화도 같이 강해져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인데 1400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엔저가 계속되면 원화도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이 이쪽에 가깝죠. 금리 인상에도 엔화가 약하니까 원화도 같이 약해서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특히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환율이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고 해외여행이나 유학 비용이 늘어나요. 반대로 수출 기업은 좋아지죠. 주식 측면에서는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추가로 청산되면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대형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요. 작년 8월처럼 한꺼번에 청산이 일어나면 급락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행 회의 일정은 꼭 체크해 두셔야 해요. 다음 회의가 2026년 1월 2223일이에요. 그때 또 금리를 올릴지 시장 반응이 어떨지 지켜봐야 해요. 근데 반대로 좋은 시나리오도 있어요. 일본의 금리 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엔저가 해소되면서 아시아 시장 전체에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엔저 때문에 일본 자산만 사던 외국인들이 엔화가 정상화되면 한국이나 대만 같은 다른 아시아 시장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한국 시장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실제로 이번 금리 인상 직후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순매수했잖아요. 일본 여행 측면에서는요. 엔저가 끝나면 일본 여행이 비싸질 수 있어요. 지금은 1엔에 9원대인데 예전에는 12원에서 13원이었거든요. 지금이 30% 정도 싼 거예요. 오사카 호텔비 5만 엔이면 지금은 45만 원이지만 엔화가 예전처럼 돌아가면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갈 계획 있으신 분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당장 엔화가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상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전문가들은 일본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경제물가 상황이 개선되면 앞으로도 계속 인상하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 결정문에도 정책금리 변경 이후에도 실질금리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유지하며 완화적인 금융 환경은 지속된다. 경제물가 상황의 개선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인상하겠다고 적혀 있어요. 내년에도 올리겠다고 명확히 밝힌 거예요.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2026년 말에는 일본 기준금리가 1.0%를 넘을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 0.75%니까 앞으로 0.25%를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1.25%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1990년대 초반 이후 처음으로 1%를 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일본 경제에 금리 있는 세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은 반대로 금리를 내리는 방향이잖아요. 연준이 2024년 9월에 처음 금리를 내렸고 12월에도 내렸어요. 2025년에도 계속 내릴 거라는 전망이에요. 2023년 12월에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5.6%포인트였는데 지금은 3.5%포인트 정도로 줄었어요. 이 차이가 계속 줄어들면 엔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청산 압력이 커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속도예요. 천천히 줄어들면 시장이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확 바뀌면 작년 8월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천천히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습은 안 하겠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은행 회의마다 긴장해야 해요. 2026년 일본은행 회의 일정이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에 있어요. 총 8번이에요. 특히 1월 회의가 중요해요. 올해 마지막으로 올렸으니까 내년 초에 또 올릴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1990년대 초반 일본이 거품 경제 붕괴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일본 대장성은 경기를 살려야 해. 금리 내리고 돈 풀어. 라고 했어요. 근데 미에노 야스시라는 일본은행 총재는 달랐어요. 아니야, 물가를 잡아야 해. 거품 다시 생기면 안 돼. 라면서 금리를 올렸어요. 거품 경제 시절 너무 돈을 풀어서 거품이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단호하게 잡겠다는 거였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에 빠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올리니까 기업들이 더 힘들어졌고 소비가 더 줄었고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된 거예요. 이걸 미에노 실수라고 부릅니다. 중앙은행이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경제를 망친 대표적인 사례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요. 지금 일본에서도 같은 걱정이 나와요. 지금 금리 올리면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야? 우에다 총재가 제2의 미에노 실수를 저지르는 거 아니야? 특히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한국경제신문 칼럼에서도 우에다 잃어버린 10년 우려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뤘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도 원래는 저금리를 선호하는 쪽이에요. 아베노믹스 계승자니까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묵인했잖아요. 이것도 비판을 받고 있어요. 공약대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려면 일본은행의 금리 못 올리게 압박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정부와 중앙은행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줄다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일본 경제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옆 나라 일이지만 그 영향이 우리한테 직접 오니까 지켜봐야 해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일본이 30년 만에 금리를 0.75%로 올렸어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0.5%의 벽을 드디어 깬 거예요. 둘째, 표면적인 이유는 물가 안정이지만 진짜 이유는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어요. 서민들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린 거예요. 셋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있지만 이번에는 미리 예고됐고 시장이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작년 8월 같은 폭락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실제로 발표 직후 한국 주식시장은 오히려 올랐어요. 넷째, 하지만 다카이치 정부가 돈을 계속 풀고 있고 일본 국가 부채가 엄청나서 엔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엔저가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섯째,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방향, 환율 변화를 계속 지켜봐야 해요. 일본은행은 2026년에도 금리를 올릴 계획이고 1.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결국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일본은행 회의 일정을 달력에 체크해 두세요. 다음 회의는 2026년 1월 22일에서 23일이에요. 그때마다 시장이 출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엔달러 환율, 미국 경제 지표, 연준 발언도 같이 봐야 해요. 이것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슈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